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뉴스데이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뽑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가 한중 관계 책임은 중국에 없다며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설전을 넘어 한중 관계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르면 내일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발표합니다. 또 국회 대정부 질문이 내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데 국민의힘은 성관이 자녀 특별 채용 의혹을,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 책방을 찾았고 우 전 수석은 출마하라는 전화가 많이 온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의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를 주로 신분증 사진으로 하다 보니 촬영된 지 오래됐거나 지나치게 보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서울 중국대사관저에 만난 건 지난 8일이었죠. 입장문을 준비해온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작심한 듯 한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런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이런 발언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특히 이 주재국의 외교 기조와 관련해 후회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구자웅 차장님,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좀 이례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외교적인 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입장을 피력을 할 때조차도 상대방의 입장을 감안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애둘러서 표현한다. 이럴 때 이제 외교적인 표현이다, 외교적인 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싱 대사는 전문 외교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한국의 어떤 대외 정책에 대해서 직설적인 비판을 가했고요. 더더군다나 어느 한쪽 편에 서게 되면 후회한다라는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협박성 발언까지 하는, 정말 외교관이 저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또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쓰나 싶을 정도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것은 우리 외교부가 초치해서 항의를 했던 것만큼 굉장히 이건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엄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이 싱 대사가 즉흥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직접 종이를 들고 발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의 배경에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중국 정부가 싱 대사의 발언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한중 관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국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 악화되는 모든 책임은 한국에 있다라고 이제 몰아붙이는 이 장면이 사실 일개 대사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중국 정부 전체의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걸 전랑 외교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고립을 자초하는 그런 고립 자초 외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국을 이렇게 억압하고 압박을 하면 주변국들이 친중 국가가 안 돼요. 되고 싶어도. 오히려 멀리 있는 미국에게 편승을 해서 지금 중국이 주는 압박을 어떻게 해칭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리한 강대국 외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가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도 지금 주중 한국 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가 이러한 부분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실제로 지금 중국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대사로서의 할 일을 한 것이다라면서 싱 대사를 두둔하고 나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대사의 역할은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대사의 역할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중국은요, 이번에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처음이 아니고 최근에 도저히
외교적 수사로 볼 수 없는 이런 이제 그 발언 막말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 이분이 뭐라 했냐? 윤석열 대통령이 힘으로 대만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러니까 이분이 뭐라 했냐면 불용치회. 이건 이제 그 새 불이 있잖아. 새 주동아리 불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그 말창견 완전히 뭐 하지 마라. 불용치회는 주둥이 닥치라. 이 말은 완전히 욕설입니다. 이걸 우리 대통령 보고 불용치회 이렇게 발언했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의 외교부장 칭강 외교부장은 뭐라 했냐? 거의 같은 내용인데 뭐라 했냐면 이게 완화 필자분 불을 장난하다가 필자분 반드시 이게 불에 타 죽는다. 쉽게 말하면 이게 불장난하다가 너 불에 타 죽는다. 미국 편에 서면 이런 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늑대들 전략 외교 이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중국 외교부는 뭐 저는 싱하이밍 대사는 물론 이게 부적절하지만 중국을 위해서 발언한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뭡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놀아납니까? 저는 이번에 그 30분 회담을 이게 성북동의 굴욕이다. 이래 봅니다. 옛날에 삼전도의 굴욕 이후 해방 이후에 가장 큰 외교 굴욕 참사다. 어떻게 2급 국장 대사가 15분 동안 읽고 있는데 제1야당의 대표가 가만히 다소곳이 앉아서 이게 예의하면서 이게 듣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당자는 이걸 이게 받아쓰기 메모까지 합니까? 그리고 이게 생중계한 선례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외교 참사 중에 참사고 굴욕 중에 굴욕이다. 정말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대처 이런 것들은 좀 이따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외교적인 문제를 좀 더 짚어보면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고문인데요. 절대 미국 경제 반에 베팅하지 말아라. 이건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그 단골 멘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단골 멘트를 인용을 해서 우리 정부를 비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대목인데요. 최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싱 대사가 이번에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좀 문제가 됐던 발언이 중국이 패배하는 것에 베팅을 하면 후회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두고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정 간섭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결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인데요. 그 공교롭게도 이 싱 대사의 발언 이후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저런 이제 그 이야기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반해서 베팅하지 말라는 기고문을 올렸기 때문에 좀 공교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이 베팅 그러니까 미국에 반해 베팅하지 말라는 이야기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늘 써오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싱 대사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를 빌어서 그러니까 결국 패러디를 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인데 결국 중국이 패배하는 것에 베팅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또 이제 이재명 대표와 있는 자리에서 함으로써 뭐 미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격을 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주의를 주는 듯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결례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지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차장님 지금 이렇게 미중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좀 한미 외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중국의 앞으로 보복 조치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그 미중 패권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재편기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 역시도 이 새롭게 미국에 맞서는 이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국익은 일단 첫째는 안보입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되려면 어떤 대외 정책이 필요한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겠다. 이것이 지금 첫 번째 기조입니다. 그 기조에 대해서 만약 중국이 그 진정성이 있다라면 한국의 우방국이 되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다라면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제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메시지가 먼저 나오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미국이냐 중국이냐 잘못된 쪽에 반대쪽에 베팅하면 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틀렸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안보 이후의 경제인데 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한중 협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WTO 체제 이후에 한중 협력을 통해서 양국이 경제 발전을 잘 해왔습니다. 안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윤석열 정부도 충분히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일단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의 문제로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 그리고 야당 대표를 옆에 두고 15분 동안이나 훈계하듯이 한 것은 이것은 아무리 중국이 대국이 됐다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한중 관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기도 했는데요. 그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일가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욱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을 좀 들어보면 탈중국화를 시도한 우리 정부의 탓처럼 이제 돌리는 듯한 그런 말을 했는데 중국 외교부도 이제 같은 비슷한 입장을 했습니다. 현재 한중 관계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장님, 네. 지금 어쨌거나 지금 이번 일과 관련해서 정부의 공식 멘트까지 좀 나온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상당히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고심이 깊죠. 왜냐하면 양쪽 미국과 중국이 지금 줄 세우기를 우리한테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느 쪽으로 줄 쓸래 뭐 이걸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최근 1년 동안 한국의 무역 적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과의 무역 적자에서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중국의 어떤 개선 노력을 요구한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다른 얘기들이 불거져가지고 본질이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된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에 어떤 베팅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지금 미국이 회복되고 있으니 중국에 손 내밀지 말고 미국의 어떤 틀 속에 있어라. 뭐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거는 사실 한국의 어떤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한국 정부는 지금 이 높은 전략적 가치를 통해서 양국에게 오히려 딜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에게도 우리 없이 이 중국의 어떤 고립이 심화된다. 따라서 한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도 지금 IRA라든가 반도체법이라든가 뭐 오늘 영국 보니까 유예를 해줬더라고요. 한국도 그걸 해주지 않으면 한국의 어떤 경제력이 약화가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이나 북한의 어떤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어떤 노력을 사실상 양국에 모두 발휘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가 된 이 싱 대사의 발언 바로 이재명 대표와의 관저 만찬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 문제나 안보 문제나 할 얘기는 충분히 했다 이런 입장이지만 당시 내정 간섭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을 제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유튜브로 생중계 이것도 관행은 아닙니다. 근데 다 했잖아요. 전 국민이 다 본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게 무슨 할 말을 했습니까? 중국 대사가 모든 게 우리나라 책임이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상식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게 사드 같은 것도 우리 주권이고 중국이 보복 중국 책임이다 이렇게 반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듣고만 있었지 무슨 이게 그 할 말을 제대로 이게 반박하거나 한 게 없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우리 민주당의 뿌리 깊은 굴중 외교.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중국이 높은 산봉우리고 우리 낮은 산이다. 그리고 이게 혼밥을 몇 개를 먹었습니까? 그다음에 경호원한테 우리 기자들이 고막이 터지도록 폭행을 당했는데 제대로 이게 항의했습니까? 지금 그때 이게 뿌리 깊은 저는 굴중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중국은요 특이한 게 강하게 원칙대로 나오는 나라한테는 약합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있잖아요. 베트남은 중국하고 전쟁까지 벌였습니다. 70년대 말에. 그리고 이게 남중국에 때문에 많이 분쟁이 있죠. 근데 원칙대로 대하니까 베트남은 함부로 못해요.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급도 보십시오. 북한이나 일본에게 다 차관복급 이상이에요. 우리나라에게 2급 국장부터 홀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저 자세로 가니까 더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넉대 외교 전략 외교의 특징입니다.
앞으로 저는 원칙대로 저희가 이게 국제 보품 규범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하면 중국도 우리를 이게 원칙대로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싱대사의 발언은 이제 외교부에서 초치해서 이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한국 정부 대 중국 정부 간의 어떤 이제 앞으로 한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의 문제로 남겨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저는 이번 그 이재명 대표의 이 관저 방문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속담에 뭐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챙긴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유튜브 생중계는 민주당이 했지만 그 실리는 싱대사와 중국 정부가 다 챙겼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이 중국의 입장이 민주당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진 겁니다.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사실상 민주당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입장, 중국의 국익을 지키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들러리를 서고 그 스피커 역할을 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불호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야당 제1야당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의전서열 8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그 한 국가의 대사의 관저에 가서 15분 동안 훈시를 듣는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그 실망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중 한국 대사가 그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 최소한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도 만나서 15분 동안 저렇게 대한민국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회조차 중국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야당 대표가 저렇게 관저까지 가서 15분 동안 그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을 듣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좀 짚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싱하이미 주한 중국 대사는 부처 국장급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의전서열 8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김기현 대표도 불렀다고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불렀다고 하는데 이렇게 의전설이 높으리 정부 인사들을 관저로 부르는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사실 뭐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국가에서도 그렇게 초대를 해서 환담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도발적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야당 대표가 일정 부분 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못했다는 것, 안 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겁니다. 사실상 뭐 지금 미국 편에 쓰게 되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겁박을 하는 장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문제는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그 자리에서 한마디를 했다면 굉장히 좀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많은 칭찬을 받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어요. 외국 대사를 만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국익을 앞세우고 국가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체면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외교 정책과 외교 전략이라는 거는 역대 정부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 시각에 따라서 좀 평가가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 대표가 이제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그런 발언과 그런 격식이라든지 온라인 중계가 됐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좀 비판이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의 관련된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중계된 것 자체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런 만남들이 대사하고 이런 사적, 약간 비공개적인 만남이거든요. 예. 그 관저 초청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보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때는 대사가 그 대표실로 오는 거고 비공식적인 만남을 할 때는 관저로 와서 만나고 하는 건데 이걸 유튜브를 생중계한 것 자체는 글쎄요 하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네, 지금 어쨌거나 홍익표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에서도 이번 회동에 대한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재명 대표로서도 싱 대사가 저런 식의 거친 발언 그리고 외교적인 결례를 범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요. 물론 우리 의전서열 8위인 야당 대표가 뭐 국장급인 그 싱 대사를 아예 뭐 만날 수
수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국장급이라도 뭐 만나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때로는 만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외교적인 프로토콜을 좀 지켰더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유튜브로 바로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싱대사의 저런 외교적인 결례 발언들이 그대로 방송을 타고 국민들이 들을 수 있었다는 지점은 당연히 당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부적으로도 외교적인 업무를 할 때는 좀 외교 프로토콜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이런 또 내부적인 신중함을 기하는 부분도 전 체크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어제 기자들을 만나 의견을 밝혔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는 우리 야당 대표 또 야당의 노력에 대해서 이런저런 폄훼를 하고 또 비난을 가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좀 발언 수위가 조금 높았다는 평가도 있는데 당시에 좀 문제의식 같은 건 갖지 않으셨었나요? 당연히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마땅치는 않지만 또 우리의 주장을 또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싸우러 간 것은 아니고 관계를 개선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좀 더 지켜내기 위해서 공동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외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좀 원활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만나서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렇게 해서 중국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저 자세로 나가면 중국은 이게 더 오만방자하게 놉니다. 오히려 저희가 원칙대로 이렇게 대할 때 중국도 원칙대로 이렇게 대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전국 사회 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명서를 냈어요. 이재명 대표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런 성명서입니다.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옛날에 북한의 리성권 이분이 우리 재벌 총수들 모아놓고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이렇게 비아냥댔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국격이 무너지고 국민들이 참담한데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저걸 바라보는 게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지금이라도 이게 협조하고 어쩌고 저쩌고 궤변할 게 아니고 국민 앞에 사죄하세요. 309 고두. 우리 인조가 청나라 때 300 절을 3번 하고 할 때마다 머리를 3번씩 쪼으니까 309 고두입니다. 지금 이게 국민 앞에 석고대자는 심정으로 309 고두로 사죄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 발언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여야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사 사태 등 악재를 털기 위해 혁신위를 출범시켰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또 다른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혁신위원장으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선임되자마자 과거 발언으로 사퇴했는데요. 구정 차장님, 네. 내일 의원총회 전까지는 혁신위원장을 새로 선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 관련된 돈봉투 의혹,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논란까지 사면 초과까지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3면 초과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활로를 뚫기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 돌파구를 열어줄 사람으로서 혁신위원장을 임명하겠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단추는 좀 잘못 꿰어졌기 때문에 이래경 대표의 어떤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임명한 지 9시간 만에 이제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일 의원총회 전에 후임자를 물색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인물이 이래경 후보에 이어서 혁신위원장에 내정이 될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의원총회 전에 혁신위원장이 내정돼야 된다 이런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 사퇴론이 너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일까요? 물론 그 부분도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혁신위원장 선임 자체에서 한번 삐걱거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그리고 의총 전에 혁신위원장을 선임을 해서 나머지 의원들께 보여드려야 그리고 또 국민들께도 그리고 당원들께도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생각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읽힙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혁신위원장 선임 자체가 이미 좀 많이 늦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래경 이사장이 이제 낙마하는 그 과정도 이미 3주 정도 지난 후에 혁신위원장 인선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거의 이제 4주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 길어지나 혁신위원회 구성이 왜 안 되고 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지도부로서는 조금 더 신중하지만 또 신속하게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는 것이 뭐 의총을 떠나서 국민들께 그리고 당원들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하나만 또 질문을 던지자면 민주당 내에서 장윤주 변호사님 지금 현재 어쨌거나 혁신위원장으로 이래경 이사장이 임명됐다가 이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분들이 하마평에 지금 오르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전현직 의원들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검증이 그래도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당내 사정 그리고 국회 사정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현직 의원들이 이야기에 오르고 있는데요. 뭐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라든지 뭐 오선을 지낸 원혜영 전 의원도 있고요. 뭐 네.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인데 이제 개혁의 어떤 상징으로 또 거론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만만치 않게 원외 인사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당내를 혁신해야 되기 때문에 전현직 의원 이런 거 말고 아예 원외 인사가 들어와서 정말 민주당을 개혁하고 또 중도 성향으로 완전히 개혁해서 중도층 국민들께 다가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거의 20명이 넘는 후보군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차장님.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친명 혁신위를 꾸리려 했다면서 이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이 네. 주장 앞으로 좀 사그라들 거라고 보십니까? 그 뭐 지금 당내 갈등은 갈수록 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선이 10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혁신위원장이 되시는 분이 당의 어떤 공천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크고 이 연장선에서 내년 총선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친명계뿐만 아니라 친이낙연계 이른바 비이재명계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혁신위원장이 되고 공천 룰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누가 되는지에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본다라면 친명 대 비명 이 양분돼 있는 것을 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민주평화연대라는 과거 고 김근태 전 의원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세력 중에서 혁신위원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이래경 명예이사장의 경우에도 사실 김근태 전 의원과 좀 가까운 편이었고요. 그 연장선에서 본다면 이 친문계라고도 볼 수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어떤 기용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친명과 친낙이 분명히 갈려지는 상태에서 제3자적 입장에 서 있는 이 민평련 정도에서 혁신위원회를 꾸려야 친명계도 수긍할 수 있고 친낙계도 크게 거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민평련 쪽에서 혁신위원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당에서는 친명계와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를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눠보시겠습니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순간 내부 총질, 수박 취급을 받으며 문자 폭탄과 댓글 테러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도부에게 요청드립니다. 다양성을 훼손하고 당내 분열을 추동하는 형태를 단호하게 끊는 데 힘써 주십시오. 민주당에게 기대를 접은 청년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기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명계 쪽에서는 이제 개딸과의 이별을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그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강성 지지층을 좀 감싸 안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이래경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게 혁신위원장 감이 아니고요. 이분은 이제 그 제명인의 마을의 이장감입니다. 제명인의 마을 개딸 있잖아요. 네. 그게 이장 정도 하면 딱 적임자예요. 이런 분을 왜 혁신위원장으로 모셨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뒤에서 상황 정치를 하고 차도살인, 이래경 혁신위를 내세워서 반 이재명 세력을 공천해서 배제한다. 이게 바로 차도살인입니다. 이런 의도로 모셔오니까 9시간 만에 바로 이게 낙마한 거 아닙니까? 저는 혁신이 뭐가 민주당이 어렵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퇴진하면 되는 거예요. CVID입니다.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선 퇴진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개딸들하고 확실하게
단절 끊고 이러면 이게 혁신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자꾸 이게 혁신위원장을 이용해서 반대파를 치내려고 하니까 혁신위원장 인물난도 있고 구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내일 표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돈봉투 논란에 더해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까지 겹치면서 이 지난 2월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때와는 좀 분위기가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뭐 이 부분이 지금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뭐 그다음에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게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당대회라는 공당의 어떤 이 대표를 뽑는 과정 속에서 금품이 수수됐다는 엄중함이 분명히 있지만 이거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녹취도 있고 상당한 수사가 이미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서 왜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분들이 국민의 대표이란 부분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불구속의 상태에서 수사를 진전해낼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체포동의안을 이제 내서 사실상 국민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부적절한 부분들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재판이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저는 이번에도 두 분 다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이 내일 표결에 앞서서 이 가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인데요. 장윤주 변호사님, 그동안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표결 필요성을 얘기할 때 한동훈 장관이 어떤 깜짝 카드를 좀 들고 나온 적들이 많았거든요. 뭐 이번에도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나올 예정일 것 같으신지 어떠신지요?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이 그 이제 특유의 스타일을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체포동의안 관련된 설명을 하실 때 국회 나오셔서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당시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되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히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이제 이정근 녹취록에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이 의혹들이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녹취록에 또 언론에서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의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실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나 뭐 한동훈 장관의 저 어떤 설명 자체가 저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양심에 맞게 본인들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투표를 하실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 표결 자체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뭐 당론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모두가 여야 할 것 없이 헌법기관으로서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장윤주 변호사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소장님께서는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결될 경우에는 방탄 정당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 총선을 앞두고 부담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일단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 지금 현재 탈당을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관련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의혹을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방탄국회가 아니냐라는 의혹이나 또는 그 국민들의 질타를 벗어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일 결과를 보긴 해야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는 신중하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사죄를 한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결이 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거 중에서 가장 예측이 힘든 부분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무기명 투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일 투표 결과를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는 예측하긴 어렵겠지만 지금 부결을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당내에서는 조심스럽게 가결될 가능성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대정부 질문 관련해서 내용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는데요.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와중에 치열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뭐 아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이겠고요. 그리고 노동개혁 등의 3대 개혁에 대해서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이제 선관위 관련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이제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곧 아마 쌍방울이나 백현동으로 또 소환되고 영장이 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은 이게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의 구명줄은 일본의 후쿠시마 처리수 있잖아요. 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방출하면 국민 관심을 그쪽으로 돌려보자. 이슈를 이렇게 덮어보자. 따라서 아마 이게 일본의 오염수 처리수 방류
이쪽으로 아마 총력을 기울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고요. 반면에 여당 입장에서 지금 이게 대통령실은요 이번에 그 선관위 사태를 거의 국가 비상사태로 아주 이게 위급한 사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들 또 위원장이 사퇴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총력적으로 저는 선관위 어떻게 황골탈퇴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감사원과 권익이 있잖아 전현희 이런 게 문제 아마 이게 이런 이슈가 충돌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선관위 이슈가 국민들의 공분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여야가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에 합의를 한 상황인데 방향성을 두고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선관위가 내부에 골마 터질 대로 골마 터진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직 세습에다가 아빠 찬스, 형님 찬스까지 최대한 해온 악습이 고질적으로 그동안 지속되었다고 하는 많은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올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단호하게 엄정하게 국정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다만 다른 이유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막을 겁니다.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선관위와 감사원이 감사 범위를 두고서 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감사원은 선관위의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감사를 하고 싶어 하고, 반면 선관위는 이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해서 감사를 원포인트로만 감사를 받겠다라고 해서 현재 대립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여야도 이렇게 엇갈려 있거든요. 여당은 이제 선관위의 그런 말은 말이 안 된다. 감사원 그 여러 가지 전범위를 통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는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사실은 야당도 지금 국정조사에 합의를 한 거거든요. 지금 선관위의 특혜 채용이죠.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뭐 이 공분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야당도 똑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가 가리지 않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대정부 질문을 할 공산이 크고요. 이제 차이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건 선관위라는 것은 헌법기관인 것이고 여기에 중립성, 독립성은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 지켜져야 되는데 여기서 선관위원장 사퇴하라 뭐 등등의 어떤 부분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지금 공세를 이어가는 것이 지금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확전을 하지 말고 지금 가장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특혜 채용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인 거죠. 네. 제가 여기 한 말씀만 드리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거 상권 분립입니다. 대만은 5권 분립도 있어요. 이 말이 선관위가 완전히 뭐 독립되게 사부가 아니에요. 선거관리사무는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입니다. 행정사무. 따라서 선관위는요. 입법부 소속도 아니고 사법부 소속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예요. 따라서 우리 법원 감사원법 24조는 입법부는 감사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사법부도 제한하고 근데 선관위는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법입니다. 앞으로 전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래 보고요. 하나만 더 지적하면요. 지금 이게 가장 문제는 선관위가 법원의 하급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지방감액의 판사가 위원장을 겸직해요. 자, 그러면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했다. 고발을 누가 합니까? 판사가 고발합니다. 그럼 이게 재판은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합니다. 자기가 고발하고 자기가 재판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로마법의 대원칙이 누구도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오히려 선관위는요. 사법부로부터 독립돼야 돼요. 이 말이 법관이 위원장 겸직하는 관행은 위헌적인 관행이다. 이게 허영 교수가 우리 헌법학교의 태도입니다. 허영 교수가 한 말이에요. 따라서는 앞으로 선관위의 근본적인 지위나 이걸 헌법에 맞게 바꿔야 된다. 이런 겁니다. 네, 차장님 하나 우려되는 점이요. 지금 감사원과 선관위가 감사를 받냐 안 받냐 그리고 감사의 범위를 두고 계속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지금 총선이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될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그 선관위가 이제 그 선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채용 논란과 상관없이 총선 준비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선관위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곤궁한 처지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따가운 아빠 찬스 채용 논란에 지금 휩싸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가려내고 책임자를 처벌한 다음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 감사의 감사 범위를 놓고 이 헌법재판소에 다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전면 감사를 좀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 특혜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모든 선관위원장을 판사나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입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것도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받거든요. 행정부는 더더군다나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요. 모든 부분에서 이 국민의 어떤 투표권이 행사되는, 권리가 행사되는 이 장면은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정도 돋보이는 이제 사법부에 맡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논란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국민적으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법부의 어떤 인물들이 여기에서 위원장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 가장 높은 중요한 그런 가치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 이슈로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자명 중인 김남국 의원이 최근 근황을 전해왔습니다. SNS에 식사 나눔 봉사 활동을 했다는 글을 게시한 건데요. 구정철님, 네. 오랜만에 이런 공개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 참 김남국 의원의 행보가 좀 이채롭다고 해야 될까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시작했다는 가상화폐 투자 규모가 얼마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투자를 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뒀는지, 그리고 그런 수익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산 공개 때는 왜 하지 않았는지, 이 규모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이 물어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의정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어떤 그 급식 봉사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뭔가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야말로 국민의 그 알 권리 충족과는 정반대되는 김남국의 일방적인 홍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여당으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아들이 가상자산 업계에 근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민주당에서는 공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 논란은 더 확대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 대표의 아들이 가상화폐 업계에서 임원을 맡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주장들을 펼쳐왔었습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의 여러 가지 코인 의혹들과 관련해서 자금 세탁이 있었고 그 자금 세탁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는 전혀 사실에 무관하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현재 국민들의 이 코인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당연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이 코인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 낱낱이 해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여당 대표에게도 그리고 야당에게도 이건 누구에게도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갖고 있는 코인들 그리고 코인 업계 와의 어떤 관계성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신다는 건 확실한 지점이거든요. 특히 여당 대표의 아들이 가상업계 그 부분에 대해서 임원직을 지내고 있고 그 관련해서 김기현 의원도 가상자산의 그 세금 부분에 대해서 유예하는 법안을 낸 부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또 나름의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여당 대표의 아들이 가상화폐 업계에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해명을 해달라라는 요구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또 이런 부분을 좀 문제 삼고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 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전에 입장문을 내서 반박을 했습니다. 2021년 6월에 코인 과세 유예를 주장했던 거는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주장이었고 아들의 취업은 발언 후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다. 따라서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선호영 변호사님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지금 이게 야당이 물타기를 하려 해도 유분수지
지금 이게 우리가 김남국 의원이 단순하게 코인 거래대에서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게 모든 그럼 이게 가상화폐나 게임이나 메타버스나 이게 다 불법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따라서 그 관련 업계에 그냥 회사원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게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김남국 의원은 뭐냐면 이게 그 혹시 국회의원으로서 내부 정보 이용이나 또는 이게 로비 의혹이나 그다음에 자금 세탁 의혹이나 무엇보다 이게 범죄 수익 은닉, 재산 공개 이런 게 불투명하게 본인이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장관 청문회나 상임위 이태원 참사나 그때도 이게 계속 코인만 했잖아요. 이걸 저희가 비판하고 있는 거죠. 김기현 대표의 아들은 그냥 월급 받는 월급제로 이게 벤처기업에 일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다음에 과세유예도 그래요.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엄청난 코인을 들고 있으면서 과세유예 이거는 문제죠. 그런데 김기현 아들이 과연 이게 엄청난 양의 코인을 들고 있는 게 입증됐습니까? 전혀 이해충돌 없잖아요. 따라서는 지금 이게 야당이 터무니없는 물타기고요. 마지막으로 김남국 의원께 제가 조언하면요. 지금 이게 식사 나눔 봉사 이거 말로 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코인 나눔 봉사를 해라. 코인 있는 거 이렇게 저는 다 기부해버리라. 나눠주라. 이렇게 제가 권유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야 정치권 논란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 뉴스 좋아라 코너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 좋아랍니다. 한 노부부 손을 흔들며 휴게소를 출발하는 한 차량을 급히 불러 세우는데요. 관광버스가 좀 금방 가버렸는데 네네. 저 갖고만 어디만. 노부부를 두고 관광버스가 출발해 그 버스를 쫓아가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한 것이었죠. 운전자 남성 흔쾌히 이 노부부를 태우고는 추격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속도를 낸 끝에 결국 관광버스를 발견하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운전자는 안전까지 살피며 이 노부부를 무사히 안내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 사이에선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요. 우리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고마움을 전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한 운전자의 배려로 고생스러운 기억으로 남았을 뻔한 여정이 노부부에겐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여정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 뉴스 조아랍니다. 네,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두 전직 민정수석의 출마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 시절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국 전 민정수석인데요. 두 사람 모습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교수님께서 전주에 오신다고 하니까 전주을 출마설이 제가요? 언론에도 이렇게 나와 있었고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근데 혹시 전주가 아니더라도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정치에 나오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마하십시오. 네, 두 전직 민정수석이 이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하루 걸러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점이 좀 공교로운데요. 구정처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병우 수석이 오랜만에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년 총선 출마 권유를 많이 받고 있다. 국가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출마 가능성을 좀 열어뒀습니다. 또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낸 평산 책방에 직접 찾아가서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뭘 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이게 출마 자체를 봉쇄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우병우 수석과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 전 수석이 두 분 다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민에게 정치적 심판을 받아보려는 거 아닌가. 총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두 민정수석의 어떤 거취가 상당히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총선이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총선 전국이 좀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이미 시작됐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시작되는 시점은 이 1년 앞두고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도 좀 심상치가 않고요. 네. 그때 동화상가를 방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가 총선 딱 1년 됐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즈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에 책방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움직이고 있고 두 전직 민정수석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다분히 내년 총선에 총선 지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행보다. 정치적 행보고 총선 행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주목하는 이유, 바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로 불렸었고 조국 전 수석은 이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서 임용이 됐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양대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박 대 친문의 대결 구도가 이번 총선에서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거든요. 아니 지금 현 정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집권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전 정권의 사람들이 지금 계속 거론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8개월 전쯤 되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누구 나갈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이제 논란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사실은 화제의 인물 두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언론도 또는 많은 관심 있는 분들도 이제 떠보게 되는 것인데 저는 지금 이분 중에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의도성이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중앙일간지하고 이제 인터뷰를 본인이 한 거고 본인 스스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이게 처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의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본인의 어떤 향후 정치 행보와 연결이 될 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이제 다녀와서 사실은 사진들을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정치 행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다 이렇게 본인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행보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을 전하면서 한번 반응을 한번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전 정권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떤 일들이 행해지는 데 중심에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차기의 어떤 총선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나옴으로 해서 오히려 본질이 흐려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또 하게끔 하는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문재인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의 어떤 재평가를 하게 되는 계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래의 어떤 정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하는데 오히려 관심을 과거로 끌어들이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두 분은요 상당히 평행선 이론이다. 이런 게 공통점이 많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네. 결정적인 차이가 우병우 수석은 이제 이미 처벌이 끝나서 사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출마할 걸로 봐요. 저는 박근혜 정권 때 실세 중에 최경환, 우병우, 유영아 세 분에게 출마한다 봅니다. 다만 무소속이냐, 국민의힘 공천이냐 이것만 고민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결정적인 게 지금 1심에서 2년 실형을 받았고요. 이게 내년 초쯤에 대법원까지 확정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법조인의 시각으로. 결국 조국 장관은 나오고는 싶겠죠. 그렇지만 이게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없어요. 대법원에 확정되면. 그래서 조국 장관은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고 우병우 전 수석에게 출마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 아주 공통점이 많은데요. 이 두 분 다 이 서울법대를 졸업을 했고 또 정권의 실세로 불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정수석으로서 직권남용 영장이 청구가 됐었고 기각된 것까지도 닮은 꼴로 불리고 있는데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워낙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다 보니까 이 여야 내부에서 속내가 좀 복잡할 것 같거든요. 네. 이 총선 출마에 대한 여야의 그 속내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을 선보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나갈 이 차세대 이 꿈나무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여야 지도부의 입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흘러간 물들이고 그리고 흘러간 것이 제대로 잘 흘러간 것이 아니라 뭔가 변곡점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질곡을 만든 두 분 아닙니까? 그런 아픈 상처와 아픈 기억을 준 두 분이 총선에 나오겠다. 뭐 대한민국은 참정권이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투표하는 참정권뿐만 아니라 출마해서 이 심판을 받는 참정권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피선거권을 행사할 자유는 두 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미 심판받았고 사법적인 판단을 받았던 분들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것, 국민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좀 자기 객관화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님 발언을 하나씩 저는 바로 잡아야 될게요. 제명이요. 우병우 수석은 이게 직권남용이 맞아요. 직권남용. 이거는 이게 업무를 하다가 기소된 거죠. 그런데 조국 수석의 혐의가 직권남용도 있죠. 있기는. 그렇지만 이거는 부차적인 거고 유재수 감찰 무마. 오히려 중요한 거는 전부 이게 개인 비리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뭐 아들의 인턴 허위로 했다든지 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이게 그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 입시 위조라든지 이런 게 많다는 거. 이건 우병우 수석하고 다른 점입니다. 네. 장윤주 변호사님,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양쪽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어떤 개파색을 지우려고 하고 어떤 통합적인 그런 마인드로 가져가겠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이렇게 뭐 친박계 인물들 그리고 친문계 인물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게 좀 달갑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서 또 다른 분들께서 자꾸 과거로의 회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좀 미래로 나아가고 또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또 총선을 또 치러야 또 국민들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사실 언제적 친박과 또 친문의 대결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정치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은 또 조국의 강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고 또 우병우 수석은 사실 국정농단 사태의 또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다시금 국민의힘의 탄핵의 강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조국의 강과 탄핵의 강이 또 다시 한번 돌아와서 국민들께 그 부분을 떠올리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이로운 것인지 저는 참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도 이 조국 전 장관에게 출마하시라고 권유하는 시민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에게도 출마를 권유한 사람이 있었다 본인이 직접 밝혔는데 또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끌어안으려면 이분들이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어떤 뭐랄까요, 억울함을 푸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 TK가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입니다만 TK를 대표할 만한 마땅한 정치인이 지금 뭐 홍준표 대구시장 외에는 지금 딱히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K 출신인 우병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손을 잡는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차차기 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병우 역할론이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마찬가지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도 지금 PK가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여야 모두 무주공산처럼 돼 있습니다. PK를 대표하는 여당 차기주자, 야당 차기주자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국 전 수석이 출마해서 국민의 어떤 평가를 받는다라면 야당의 차기 PK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정권은 교체됐지만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가 있다 보니까 우병우 수석도 그렇고 조국 전 수석도 그렇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소원수리 또는 억울함을 푸는 것 외에도 여야 정치적인 어떤 공학적인 접근이 지금 두 사람의 어떤 출마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전 민정수석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은 머그샷 공개법 관련한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네,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공개됐죠. 그런데 경찰이 공개한 신상 공개 사진과 달라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정치권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유정 사건과 관련해서 공개된 피의자의 증명사진이 현재 열구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명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된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좀 다른 건가요? 지금 이제 머그라는 게 사전을 찾아보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머그컵 할 때 네. 손잡이가 있는 큰 컵 있잖아요. 이게 있고 옛날에는 머그라는 뜻이 얼굴, 페이스, 얼굴을 이렇게 속된 말로 머그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얼굴의 정면과 측면을 찍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그 키까지 재게, 눈금까지 이렇게 촬영하는 예. 이게 바로 머그샷인데요.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는 미국의 정보 자유법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이게 합법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머그샷을 이렇게 공개하는 게 정보 자유법의 합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판례가 머그샷 이게 공개가 불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공개해버리면요, 머그샷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얼굴을 공개하는 게 재범을 막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취지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가려버린다. 이러면 이게 그 머리카락을 강제로 올릴 수가 없어요. 인체에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또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는 것도 안 됩니다. 영장 없이. 따라서 저는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박형수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우리도 이게 그 얼굴 공개 결정하고 30일 이내 촬영한 사진이 있으면 공개를 하자. 저는 이게 아주 바람직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범죄자의 물론 인권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더 재범을 막는 국민 전체의 공익이 크잖아요. 우리 법치 선진국가 미국에서도 머그샷을 이렇게 공개합니다. 재밌는 게 옛날 1977년에 빌 게이츠 있잖아요. 빌 게이츠도 교통사고로 머그샷을 촬영한 게 지금도 인터넷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공개된다 보는 거예요. 네, 이 흉악범의 지금 모습을 공개하자는 법안만 지금 7건 정도 발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그동안은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겁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때만 국민적인 여론이 확산됐다가 또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 빠르게 입법을 통과시켜서 다음번에 또 신상 공개가 될 때만큼은 이제 머그샷을 공개해서 국민들께서 좀 알 권리를 충족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국회에서 열심히 일 좀 해서 이런 법, 특히 이제 국민의 민생이라든지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이런 법들은 빨리 통과를 시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런 사진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유정 사진을 포토샵을 해서 패러디처럼 확산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김광욱 소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족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건부로 이게 얼굴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구금 이제 체포 다 되고 형기 다 되고 끝난 다음에 나올 때 얼굴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나의 어떤 범죄자의 얼굴들을 갖고서 오히려 막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얼굴들이 나오니까 도대체 어느 얼굴이 진짜 얼굴인지 잘 모르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렇게 머그샷을 이제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상 흉악범들을 재발을 방지하고 경계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혼돈을 주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머그샷을 더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구정수님. 그러니까 저도 뭐랄까요, 보정한 사진을 온라인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거 좀 섬뜩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살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인데 그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되게 이 보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악마화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호감을 주는 모습으로 이 변형시킨 사진들을 봤는데요. 이것은 살인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희화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가짜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어떤 사진을 저렇게 포토샵을 해서 올려서 관심을 끄는 거 이런 것도 하지 못하도록 좀 그 제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장님, 그런데 헌법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좀 공개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반론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머그샷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유죄 판결이 안 났는데 전 국민이 범죄자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그 범죄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지금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됐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수사 당국이 판단할 때는 확실하다는 물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아주 강력 범죄, 살인이라든지 이런 납치 이런 그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제2, 제3의 범죄를 막기 위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범죄,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 머그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하루빨리 입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광석 소장님. 그 시대도 달라졌고 이제 법 정서를 고려한다면 이제 머그샷 공개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시는지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사실상 모든 범죄에 적용돼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우리가 사실상 우려하는 그런 흉악범, 재발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익의 어떤 이 크기가 굉장히 큰 사건에 대해서만 국한적으로 좀 활용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뉴스의 라이브 픽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 앞으로 뉴스입니다. 월요일에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신문이 열립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임기 중단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지만 대통령실은 임기를 거의 채웠기 때문에 그런 손해가 발생했다 볼 수 없다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순회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에 대해 국과수 등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를 합니다. 정기검사 등에서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은 뒤 사고가 일어난 만큼 점검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도 살필 계획입니다. 목요일부터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른바 김남국 금지법에 따른 것으로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액수 등을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금요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 대표가 침묵에서 벗어나 직접 신문하는 만큼 유 전 본부장과 또 공방이 오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요.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릴 예정입니다. 천둥 번개가 심할 때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데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